요거 뭐 읽고 뭐 풀어봐 이게 아니라 같이 한번 제가 두 작품 실어놨거든요. 너와 나만의 시간 6번 작품이고 그리고 뒤에 8번 작품에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큰 차이점이 있어요. 두 작품에서 시점 차이가 나옵니다. 자, 시점을 빠르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 이 작품의 시점은 무엇이고 이 작품의 시점은 무엇인지 현대소설을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소설을 읽을 때 시간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자, 시점은 바로 나와야 돼요. 혹시 앞에 너와 나만의 시간은 어떤 시점인 것 같아?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이죠. 그쵸? 뒤에는 1인칭, 그쵸? 주인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주인공이겠지? 1인칭 관찰자 시점도 나와. 우리 1번 작품의 달밤이라는 작품 1인칭 관찰자 작품도 나와요. 그래서 큰 차이로 보면은 우리 시점은 1인칭 아니면 3인칭 이거 당연한 너무 쉬운 얘기인데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고전소설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이 가장 큰 차이점을 보는 게 시점에 다각화거든. 우리 고전소설에서 1인칭 소설 본 적이 있니? 적어도 우리가 공부했던 측면에서는 없지. 아직 발굴도 안 된 것 같아. 고전소설에는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뭐 서술자의 개입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 공부를 했던 거라면 현대소설은요, 이 시점의 다각화 때문에 현대소설을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자, 시점이 다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봐야 되는 초점이 다른 거예요. 자, 1인칭 같은 경우는 내 생각이잖아. 그럼 이 내 생각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3인칭 같은 경우 전지적 작가 시점 혹은 관찰자 시점으로 보면 내가 타인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타인이 한 명 한 명 볼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다 보이기도 하지.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병렬 혹은 서로 간의 대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소설을 읽을 때. 그러니까 차이점이 좀 발생을 하죠. 시점에 대해서. 그냥 내용 읽으면 전 다 기억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압축적으로 좀 더 핵심적으로 좀 더 우리가 그래도 요령껏 하려고 한다면 이 소설도 분명히 긴 소설이거든. 우리한테 시간이 제일 많이 잡아먹히는 부분이거든. 그쵸?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파트가. 그럼 현대소설은 이렇게 시점의 차이가 있고 고전소설은 다음에 할 텐데 이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익숙해야 돼. 어휘가 익숙해야 돼. 그리고 어조가 익숙해야 돼. 어미 같은 경우. 말끝 어미 이런 것들.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들.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고전소설이면. 현대소설은 좀 다르게 하나를 읽더라도 집중적으로 여기서 개념들 동원하면서 확실하게. 그럼 자, 현대소설은 여러 번 제가 이 구도를 그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 누구의 시점? 서술자의 시점에서 사건을 이야기해 주죠. 그럼 이 사건 속에서는 누가 나와요? 인물. 그리고 인물이 처한 배경까지도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 포인트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특히 여기에 어떤 소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뭐 범죄의 단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이기도 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가운데 인물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배경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혹은 이 배경이 갖는 기능적 의미는 무엇인가? 공간적 의미는 무엇인가?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사건, 인물 배경,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결국 이거잖아요, 그렇죠?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서술자의 서술방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근데 이 서술상의 특징은요,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어떤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 순서는 우리가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면과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사건과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런 구성들. 우리 구성이라고 한다면은 소설의 구성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면과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발단적인 위기 절정 결말도 중요해. 소설을 읽을 때 여기가 되게 갈등이 중요한 부분이구나. 근데 그거는 전체 소설을 읽을 때지. 모의고사 읽을 때는 그걸 어떻게 알아? 여기가 갈등이 제일 높은 부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치? 막 사람들이 때리면 갈등이 제일 높은 부분이야? 뒤에 가서 사람을 죽이면 그럼 그렇게 더 큰 갈등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모의고사 읽을 때는 그럼 발단적인 위기 결정 결말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어느 장면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연결되지 않는 부분. 그럼 장면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물이 등장하거나 혹은 인물이 아웃되는 거. 인물이 갑자기 어떤 인물이 나왔네? 그럼 장면이 끊어줘야지. 혹은 배경이 바뀌어요. 이 배경은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되겠지. 공간적 배경이라던가 시간적 배경이 나뉘어져요. 그럼 그때는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장면과 장면을 분리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측면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한 얘기, 특성 인물에 대한 시점이다. 1인칭은 우리는 1인칭 시점에서 쓰였다라고 얘기 안 하죠. 또는 3인칭은 3인칭 시점에서 쓰였다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말로 표현을 할 것인데 그 표현을 우리는 좀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이해하고 풀어줘야 되는 그런 패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안에서 문제는 나올 거니까 이 개념들을 가지고 소설을 읽어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특히 3인칭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그럼 3인칭 소설은 어떤 인물 관계들을 우리는 좀 한눈에 보일 거니까 전체적인 조망에서 서술자는 다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 관점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바로 읽을게요. 왜냐면 크게 보면 소설은 먼저 크게 보라고 했어요.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소설은 여기서 중략이 한번 나오죠. 그럼 중략까지가 하나의 장면이겠네. 아까 얘기했던 그 장면. 선생님 그럼 중략으로 그냥 장면 나누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 항상 중략이 나오니? 안 나오지. 중략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특히 고전 소설은요. 중략 없이 그냥 장면이 계속 변화하기도 해. 갑자기 어디 갔다가 누구 만났다가 뿅 하고 저쪽 갔다가 누구 만났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잘 끊어줘야 돼요. 근데 현대소설은 이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느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부분에 줄거리 있어요? 없어요? 줄거리 없지? 그럼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절대 파악을 못할 거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줄거리가 없을 때는 아주 집중해서 봐야 돼요. 자, 집중해서 보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개념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크게 먼저 잘라보든가, 거시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소설에서 서술 방식, 서술이 쓰였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시점에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세 가지 방법, 서술, 묘사, 대화. 서술과 묘사는 서술자의 이야기로, 대화는 인물의 이야기로 제시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서술이 쭉 쓰이는 장면. 또 여기도 서술. 근데 요런 표시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존에는 큰 따옴표 안에 대화를 넣는 것이 국룰이었으나 현대소설은 계속 이런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해요. 지금 요 표현은 대화의 표현이겠죠. 적어도 얘는 양반이야. 이렇게 대화의 표시라도 줬으니까. 우리 저번에 어떤 소설은 대화의 표시 하나도 없었던 거 수능 완성에 있었었는데 기억나니? 너무 힘들어 그런 거는. 자, 요 공로를 지키진 않았네. 그러면은 여기부터 이야기, 인물의 대화가 쭉 이어질 거니까 그 앞에 서술자가 어떻게 지금 인물 관계들을 좀 세팅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지에 좀 집중을 해서 읽읍시다. 자, 집중해서 읽는다는 건 한 글자 한 글자씩 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요약을 빨리빨리 하면서 정리하면서 읽으면 돼요. 자, 현중이의 눈이 주대위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으로 같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야 되겠네. 현중이와 주대위 인물 관계도. 그러는 그의 눈앞에 이때 그는 현중이겠지. 그래서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꿈의 공간으로 넘어갔네요. 얘들아, 꿈의 공간은 배경이 바뀐 거야. 그럼 여기서 장면 끊어야 돼. 전체적인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꿈의 공간으로 넘어갔잖아. 그럼 이 꿈의 기능도 있겠네. 이 꿈이라고 하는 소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여기서 지금 꿈으로 넘어갔네? 체크.
한결같이 누렇게 뜬 달에는 황달 든 태양이 있었고 그 밑으로 깔린 불모에 황야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개미 구멍이 있었고요. 개미가 연달아 기어나오고 징그러워. 생각만 해도 징그럽네. 자, 이런 공포증이 있는데. 자, 그것을 구멍 입구에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꼬만의 이야기를 정리해야 되지. 개미가 계속 나오는데 왕개미가 계속 컥컥컥컥 막 이렇게 하고 있대. 그래서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들이 기어나와 목을 들민 것도 같았다 라고 하는 관계. 야, 왕개미가 얘가 이 나쁜 놈처럼 보이는 얘가 뭔가 죽이고 있으니까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서술은 다른 서술 아니야? 이 왕개미가 나빴다라고 표현을 안 했지.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미들이 와서 탁탁탁탁 이렇게 잘리는 느낌이래. 자, 그리고 목이 잘린 개미떼들은 그대로 화해버리는 것을 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흙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강이 털이 거의 묻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장면. 자, 초조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개미 구멍 한 옆에 따로 뚫려져 있는 쇳구멍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것만은 꿈속에서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이었습니다. 라고 또 다른 서술. 꿈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과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떼들은 그냥 본래의 구멍으로만 나오면서 무수히 목을 잘리고 있었습니다. 까지. 다시 현중이와 주대희의 관점으로 나왔으니까 꿈의 장면은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자, 그냥 읽고 넘어가면 여긴 꿈이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왕개미가 자꾸만 이렇게 탁탁탁탁 자르고 있대. 근데 왕개미가 누구를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고 있어. 근데 하나 더, 여기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다른 구멍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지. 누가 뚫어놓은? 자신이 뚫어놓은. 그럼 이 구멍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로 나오면 살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대비되지 않니? 왕개미가 지키는 구멍과 요 구멍의 소재의 대립 혹은 소재 요 의미 관계. 근데 대책 없이 얘네들은 자꾸만 이렇게 목을 잘린다 죽는다라는 걸 거예요. 자, 다시 현중이는 주대희를 없지도 않은 몸이지만 전신에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현중이랑 주대희랑. 주대희가 더 상급자지? 그럼 이 인물의 관계 하급자예요. 부하예요, 부하. 인물의 관계 그리고 꿈의 관계. 그럼 꿈의 관계에서도 뭔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왕개미와 일반개미. 그치? 이 왕개미가 여기서는 상급자의 의미가 있고요. 어리석은 개미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본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요 죽음을 암시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의 기능은 자신이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냥 이 구멍으로만 계속 가다가는 죽을 것 같아. 목이 잘려서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꿈에 대한 암시. 자, 그럼 이 죽음을 암시한다는 거는 누구의 내면의 모습일까? 현중의 내면이죠. 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꿈의 기능까지. 그러니까 죽음을 암시했다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건 누구의 꿈이에요? 현중의 꿈이잖아. 자, 꿈은 우리 무의식을 반영한다 또는 의식을 반영한다라고 하지. 여러분들 막 기분 좋게 자면은 꿈도 막 좋은 꿈 꾸지 않아? 아니야? 그런 거랑 다른 거 같아? 의식적으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막 꿈에서는 우리 막 좋은 꿈도 꾸잖아. 그래서 이런 어떤 현중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서술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해걸음 때에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 잡아 나눠 먹었습니다. 세 사람이네? 그럼 한 사람이 더 나와야 되겠네? 그럼 빨리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자, 다 먹고 난 뒤 현중이가 뒤라도 마려운 듯이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지 좀 만에 주대희가 김일등병이네. 김일병입니다. 일병. 이병이 제일 낮은 그 계급이에요. 일병.
상병, 병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2병이라고 하는 건 2등 병사예요. 2등밖에 안 되는 병사. 1병은 1등 병사예요. 괜찮은 병사. 상병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병사예요. 상등 병사. 병장은 이 병들의 장이에요. 자, 김일병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여길 떠나게. 누가? 주대의가 김일병에게 왜 떠나라고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는 내용이 안 나오니까. 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속 소설을 읽어줘야 돼요. 자, 김일병은 제대로 알아들었니? 아니야,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현중인 갔어. 기다리다 못해. 잠깐만. 현중이는 뒤가 마려운 듯이 자리를 떴는데 이 장면을 보고 현중이를 갔다라고 주대가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너도 따라가 라는 얘기. 그리고 아까 현중이의 내면이었죠.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은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들어봐 주는데 현중이의 이 내면은 아마 그걸 거야. 아, 내가 이 상급자인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주대의와 같이 있으면 나도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녁을 먹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기다릴 때 못해 가다니요. 이해 못한 질문이지. 내가 자살하길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사실 현중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중이가 그러니까 도망친 거네요. 딴 데 간 거네요. 자, 주대인은 김일병의 시선을 마주하기를 피하면서 자네도 어식 떠나게 라고 하면서 김일병은 주춤거리다가 등을 돌려서 떠났습니다. 혼자 없고 걷는 길이라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가서는 쉬고 조금 가서는 쉬고 했습니다. 아직 전혀 우리는 이 소설만 읽으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무슨 관계예요? 인물관계가 잡히죠. 현중이와 김대희가 이렇게 봤는데 현중이의 꿈의 기능도 보였었고 현중이가 김대희와 이렇게 가면서 주대희와 가면서 주대희는 얘기를 했잖아. 주대희 얘기로 내가 자살하길 바랬어. 그러니까 뭔가 심각한 사건이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만약에 공부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소설들이 현장에서 나왔으면은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거? 어떤 상황이야? 아무튼 일병도 나오고 중위도 나오고 대위가 나온다니까 군대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 그냥 그 정도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그럼 왜 그런 세부적인 정보들을 안 줬을까?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얘네들은 지금 어디에서 뭔가 어떤 상황이고 주대인은 왜 자살하길 현중이가 기다리고 있었을까라는 정보를 왜 안 줬을까? 그거는 문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이 소설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10작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런 줄거리라던가 내용들을 좀 알고 가면 좋다라고 한 게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이런 소설이 만약에 수능에서 맞닥뜨린다면 눈앞이 깜깜해. 우리도 사실 내용 정보가 없으니까. 그쵸? 그냥 인물의 심리 정도? 꿈의 기능 정도는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원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대표적인 작품들을 좀 줄거리까지는 알고 그 안에 인물관계도 갈등 이런 것들 혹은 주제의식까지도 좀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품 제목을 보면은 이거 무슨 작품이었지 떠오를 수 있게끔 계속 연습 반복하면서 그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 작품은요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남겨진 요 세 사람이고요. 부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주대인은 부상을 입어서 자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이렇게 버려두고 갈 밑에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치? 동료가 어디 있어? 전우애가 없는 사람이잖아. 부상을 입어서 계속 이렇게 업어주고 부축해가면서 그곳을 이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주대희도 자기의 어떤 심리는 내가 짐이야 라는 걸 인정은 해요. 지금 왜 부상을 당한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 주대희의 행동 패턴은요, 그래도 내가 자살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자살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전쟁 상황이지만 만약에 적군에게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인물이 대비가 되죠. 현중이와 김일병. 현중이는 떠났어요. 김일병은 아니요. 여기서 주춤거리다가 등을 돌려댔다. 나중에 다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에 대한 차이점들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 이어서 좀 봅시다. 하루 종일 걷는 것이 십리길도 못되었다. 우리 십리길이라고 할 때 이런 거리감 나오면요, 키로수 우리 킬로미터 쓰잖아, 그치? 그래서 한번 바꿔서 생각해.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4km예요. 십리 기준 4km. 백리길 40km겠지? 그러니까 그 거리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4km 정도는 또 어딘지 모르지 또. 여기서 4km. 여기서 4km는 어디일까? 저기 의정부역 정도 되나? 의정부역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는데 거기까지밖에 못 갔대. 그럼 생각보다 많이 간 거야. 적게 간 거잖아. 그치? 의정부역 조금 더 지나가야 되겠다. 자,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두 사람이래. 두 사람이래. 그럼 여기서 등을 돌려댔는데, 그치? 등을 돌려댔다. 이 등을 돌려댔다라는 표현은요, 등 돌려서 갔다 아니야? 업으세요, 업히세요 라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혼자 업고 가는 길이야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일병은 절대 떠나지 않았던 사람, 현중이는 떠났던 사람.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앞장면, 중요한 앞장면은요, 어떤 인물관계도 그리라고 우리한테 준 장면이에요. 인물관계도. 이렇게 대비되는 두 사람을 봐. 주데이에 있어서 대비되는 두 사람이야 라는 거. 자, 김일병은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안으로 숙여져 거의 기능신용이었습니다. 엄청 힘든가 봐요. 그쵸? 주데이는 김일병의 허리가 각도에 따라서 그만큼 자기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들어 감을 느껴야 된다. 꺾여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심리의 표현도 얘기하고 있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저녁 때쯤 자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네. 시간과 공간 이동되면 항상 끊어주세요. 자, 어느 능선을 돌아가다 까마귀 한 마리 날아올랐습니다.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위기 내에 낭떠러지가 있었으니까. 자, 김일병은 아래 봤고 무엇인가 까마귀들이 쪼고 있었는데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아이고, 요 시체를 보면서 그런 불안감이 더 생기겠네. 그러니까 이 시체의 기능, 불안감을 증폭시켜주는 장치잖아. 자, 첫눈에 현중이의 시체라는 걸 알수 있어. 아이고, 어떡해. 현중이가 여기서 죽었네요. 그쵸? 그러면 이 소설에서 현중이가 죽었어. 전우회를 버리고, 전우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은 죽었어. 그럼 우리한테 뭘 전달해 주는 걸까? 도망가지 마. 지켜줘. 우리 어떤 인류에 대한 어떤 가치를 우리한테도 주는 거지. 자,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 같이 위에 서칫바람이요 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라는 놈이 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쪼았습니다. 시체에는 눈알이 없어져 검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현중이를 보자마자 기운이 빠져버렸습니다. 라는 심리까지도 다 알고 있고, 자, 김일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가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체를 떠났는데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도로 쓰러지듯이 누웠습니다. 이거 돌 왜 던질 걸까? 돌을 왜 던질 걸까? 까마귀들한테 이렇게 돌 던졌잖아. 왜 던질 걸까? 김일병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그리니? 어떤 캐릭터니? 그래도 자기 상관들 혹은 자기 전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야? 그러면 까마귀가 이렇게 자기의 상관이었던 현중이를 시체를 파먹고 있어. 그럼 까마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까? 그치. 분노하겠지. 짜증냈겠지. 그러니까 돌을 던진 이유도 우리는 파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확실하게 파악은 안 돼. 왜? 이게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간접 제시로 됐으니까.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이 됐으니까. 자, 김일병은 치열한 싸움 때 오히려 있게 마련했던 죽음이 한 것이 몸에 가까이 느꼈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아 느꼈네요.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네의 눈알도 파먹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먼저 죽어간 것을 모르고 지나기를 바랬습니다. 문득 울고 싶어졌다는 심리적 표현.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그에겐 없었습니다. 요 A 부분인데 요 A 부분 문제를 먼저 좀 보고 올까요? 자, A에 대한 우리 이 서술자의 서술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럼 B도 한번 보자. B에 대한 얘기니까. B는 바로 위에 여기. 그럼 A는 어떤 서술이고 B는 어떤 서술인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런 장면들, 이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A 부분은 어떤 장면이고 B는 어떤 장면인지, 자, 이게 몇 인칭 소설이에요? 3인칭 소설이죠. 그러니까 3인칭 소설이다 보니까, 자, 김일병에 대한 이야기였어, A는. 그리고 B를 빨리 보면은 주데이에 대한 생각이죠.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크게 보니까, 이 A는 누구의 장면, B는 누구의 장면으로 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그렇게 보면서, 시점이 이렇게 시점이 이동은 아니고, 우리가 서술하는 인물들에 대한 어떤 심리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화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김일병은 주데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저 소리 좀 듣게. 이거 둘 다 누구의 말이니? 저 소리 좀 듣게. 저거 포 소리세 주데이의 소리지, 그치? 어느 편 봅니까? 모르니까 물어봤네. 요 포소리야, 포소리. 포, 전쟁할 때 쏘는 포, 알겠지? 아군의 포야. 150mm. 그러면 얼마나 먼 거리예요? 물어보니까 너무 멀어. 40리는 되겠어. 40리 몇 킬로? 빨리 계산해봐. 10리도 못 가서 발병면은 4km고 곱하기 4하니까 16km, 15km, 16km 정도 되잖아. 그럼 15km, 16km는 소리는 들리지만 하루 좋게 걸어서 4km 갔다며.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4일 이상 걸릴 거 아니야. 그런 것까지. 아까 거리를 왜 줬냐면 그것도 장치예요.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와서 4km 걸었거든. 근데 소리는 들려서 저 정도 되면 한 16km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4일 동안 그럼 저 사람들이 여기 기다려줄까? 이 사람들을? 4, 5일 동안 기다려줄까? 조금 더 절망의 장치지. 포소리가 왜 들려? 우리한테 희망을 주기보다 어떤 절망일 거야. 한 반나절 가는 거리 혹은 하루 정도 되는 거리여야지 우리가 좀 갈만하지.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 사람 끌고 어떻게 이 거리를 가겠어. 그쵸? 그렇게 하니까 서술자의 서술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주데이는 어떤 희망을 가졌지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오히려 더 절망 속으로 좀 빠져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요 상념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요 상념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니? 상념.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상념. 생각인데 어떤 생각인 것 같아? 그냥 다양한 생각, 많은 생각들. 우리 잡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자기가 자결을 했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게 아닌가. 현중이가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삶에 대해서 의지를 보였던 이 주데이가요. 이 포소리 듣고 그래도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너무 멀어. 갈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양심 죄책감이 있었잖아. 나 때문에 현중이가 죽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 그런 생각으로 서술자의 서술이 쓰여져 있네요. 그래서 자, 포소리 나는 쪽 동남쪽이야.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돼. 라고 하면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아까 우리 봤던 이 부분에 대한 줄거리 한번 봅시다. 이제 소설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수능 특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면 줄거리를 보세요. 여러 번 이렇게 공부하라고 얘기했었죠. 소설 공부할 때. 소설을 이제 문제 풀듯이 우리가 막 모의고사 풀듯이 읽어주시고 한 번 더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이 줄거리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줄거리의 대부분 한 절반 정도가 나왔네. 그럼 나중에 수능에 만약에 이 소설이 나온다면 어느 장면 나온다고? 여기를 좀 비껴 나가서 혹은 살짝 겹치게. 나중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주대인은 대포 사이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그래서 김일병은 생존의 희망을 상실하고 위협하여 자신을 간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말면서 소설이 좀 끝나요. 그래서 주대이가 만약에 요 중간에서 권총으로 자기가 자결을 했다고 한다면 되게 절망적으로 끝났지만 또 인가 이 개 짖는 소리, 개는 또 사람이 사는 곳에 같이 사는 그런 습성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 인가가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놓지 않는 이런 인물의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이거를 이제 그대로 우리 상황으로 적용을 하면 힘들지. 수능은 얼마 안 남았고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막막하기도 하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D-Day는 이제 며칠 남았니? 오늘 기준으로 55일 남았지.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야. 우리는 많이 남아야 뭔가 그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55일 적게 남으니까 의지가 꺾여. 내가 뭘 해도 되겠어 이런 생각 들 거야. 우리는 요 상황과 반대야. 거리가 멀쓰고 우리는 그래 이제부터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까울수록 뭘 해서 되겠어? 아니야 얘들아. 어떤 소리들을 들릴 거야. 내가 어떤 소리? 야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이런 거 공부해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이런 거 공부해봐. 왜 나온지도 얘기해 줬을 것 같고 이런 것들 나오니까 공부해봐.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주대이처럼 어떻게 하라고? 희망을 갖고 해보라고. 너무 자기적이니? 자, 그래서 요 부분이랑 좀 겹쳐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대이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지. 그치? 그래서 장면과 장면을 끊어서 이쪽 장면과 이쪽 장면 이렇게 끊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완벽하게 대비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줄거리 공부하실 때도 그냥 전체적인 줄거리도 공부할 때 그 줄거리를 또 구조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이미 현중이가 떠나서 죽은 장면은 수능 특강에 실렸으니까 얘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 그러면 남은 사람, 주대이가 죽을 것처럼 우리는 소설에서 다 읽었어요. 좀 전에. 아니, 이 사람 살아남아요. 그럼 이런 극적 반전이 장면과 장면 중략 처리하면서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돼서 그런 고민도 해보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만약에 그렇게 만에 하나도 아니지 100에 하나라도 그렇게 나와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소설 그냥 거의 뭐 날로 먹는 거지, 수능에서. 그쵸? 문학에서 시간이 빨라질수록 비문학에 대한 시간은 더 확보가 될 거니까. 자, 해제도 꼭 읽어주세요. 자, 줄거리부터 읽은 다음에 해제로 오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수능 특강 전체 지문 읽고 문제 풀어보기. 두 번째는 전체 줄거리 읽기. 세 번째는 해제 읽기. 자, 해제는 요 심리소설입니다. 심리소설도 사실 그 소설의 종류로 뭐 비판소설이다 또는 어떤 희구적 소설이다 또는 심리를 강조하는 심리소설이다라고 좀 분류를 해도 괜찮아요. 수능 완성의 타인의 방이라는 심리소설이 하나 있거든요. 저번에 우리 수능 완성의 그 타인의 방이라고 하는 심리소설도 연결이 되는데, 그럼 심리소설이 나오면 그 1인칭이니까 그 1인칭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읽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인물관계들 이렇게 인물관계 세 사람에 대한 인물관계들을 먼저 그리는데, 현대소설은 고전소설보다 인물관계도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고전소설은 인물이 막 순식간에 우르르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는 두세 명 정도 나오니까 만약에 이 소설이 나온다는 걸 전제하에 우리가 인물관계도를 알고 들어가면 그것도 70%는 이미 그 작품을 읽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인물관계도에 대한 해제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자, 잠깐 우리 시간 드릴 테니까 요 뒤에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낫지 않니? 이 장면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모의고사 할게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막 한 줄 한 줄 읽고 막 그 생각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느라고 시간이 되게 좀 걸렸지만, 이렇게 그냥 스스로 눈으로 이렇게 쓱 읽고 체크하면서 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금방 읽어요. 그렇죠? 이런 지문들은, 현대소설은. 장면을 끊고 그 장면 뭐였지? 여기서 심리 뭐지? 서술자는 서술 뭐하고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런 것만 생각해서 읽은다면.
그러니까 막 어떤 개념을 동원해서 풀려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지양하는 수능이니까 여러분들이 독해가 우선이라는 걸 전제하에 어떻게 그럼 독해를 잘할 것인가. 소설은 장면이 일단 끊어지는 데부터 끊고 지금 여기서 어떤 상황인가 정리한 다음에 그 심리는 어떤 심리인가, 그리고 그런 심리를 유발하는 것은 어떤 소재인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포소리에 대한 뭐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뭐 꿈의 기능도 우리가 있었을 거고, 그쵸? 그리고 현중일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심리는 어땠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소설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제는 요 A와 B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요렇게 한번 해볼까? A는 아까 뭐였고 B는 뭐였는지 먼저 답을 한번 말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의 말로. A는 누구에 대한 생각? 김일병에 대한 생각. 그치? 김일병의 어떤 심리 서술. B는 누구에 대한 생각? 김일병 심리. 뭐에 대해서 지금 서술자가 서술했는지. B는 주대위 심리를 썼구나 라고 먼저 정리가 딱 되고 나서 선택지를 보니까 답이 그냥 보이지. 답이 몇 번? 4번. 외부의 서술자가 내면의식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1번 같은 경우 여기서는 서술상의 특징인데요. 서술상의 특징 같은 경우는 다른 선택지에서도 개념어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야기 내부자의 서술자 몇 인칭? 1번에 1인칭. 자,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관의 차이, 이거 소설의 갈등 요소지. 이 갈등은 그런 갈등은 아니었던 것 같아. 또 회상을 통해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 이거는 어떤 인물의 회상이라고 하는 거는 역순행적 구조죠. 그렇죠? 요거 구성 얘기할 때 역순행. 역순행적 구조는 다른 말로 입체적 구조라고도 얘기를 해요. 역순행적 구성. 입체적 구성. 자, 모두 인물의 행동과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간접 제시. 근데 이거 직접 제시한 거지, 서술자가. 직접 서술해버린 거잖아. 자, 이런 개념들을 계속 서술상의 특징 문제 틀리신 분들은 이것만 반복해서 계속 보세요. 이 문제만 아니라 이런 문제 유형들만. 자, 2번은 내용 이해 부분이네. 소설을 읽었다면 바로 나오겠다. 몇 번이니? 4번이지? 그러고 나서 4번부터 풀자. A에 대한 생각, 요 꿈에 대한 기능. 자, 요 꿈은 누구의 꿈? 현중이의 꿈이지. 현중이가 꿈꾸고 도망가게 된 계기가 됐네. 자, 그렇게 이 꿈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 평가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답을 보신다면 몇 번일까? 2번이네.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이 취할 행동을 암시했습니다. 도망갈 것을 암시하는 그런 소설의 장치로서 쓰였네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런 황순원의 소설에서는 어떤 특징이요? 외부 조건을 얘기했네요. 그쵸? 외부 조건. 그래서 이런 한계사항에 처해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사람 누구? 김일병. 연합한 주변 사람들 누구? 주대위. 이렇게 대응시켜서 우리는 그럼 좀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답이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 이거는 문장을 정확하게 끊어서 우리 풀어주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이런 보기 문제들은. 자, A에서는 주어예요.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원인을 인간다운 삶과 연관지어 받아들이려는 김일병이었다. 자, 이 원인, 불안이 왜 일어났니? 전쟁 상황 속에서지, 그치?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었던 거지.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상황이지만 삶과 밀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다움이란 인간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렇게 보살펴 주는 것이다. 그럼 인간다움의 삶을 김일병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다운 삶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원인, 이것을 못했으니까 이런 비극이 발생한 걸까? 아니잖아. 김일병은 한 사람이잖아. 인간다운 삶을 실행한 사람이잖아. 자, 이거는 자신의 어떤 인간다운 삶 때문에 불안과 비극이 야기한 게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적인 배경 때문에 불안과 비극이 발생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인간다움 3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제대로 못하니까 불안과 비극이 생겼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